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7장 미치광이 다가해. 집 앞 나무 아래 다과상이 차려져 있고 3월 토끼와 모자 장수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둘 사이에 겨울잠 쥐가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었는데 둘은 겨울잠 쥐를 쿠션 삼아 그 위에 팔꿈치를 걸치고는 머리 위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앨리스는 겨울잠 쥐가 몹시 불편하겠네. 그런데 자고 있잖아. 별로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군. 하고 생각했다. 탁자는 무척 커서 나무는 한쪽 끝만 덮을 수 있을 뿐이었다. 3월 토끼와 모자 장수는 앨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자리 없어, 자리 없어! 하고 외쳤다. 앨리스는 화를 내며 자리 많네! 하고는 탁자 한켠에 놓인 큰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앉았다. 포도주 마셔봐. 하고 3월 토끼가 격려하는 말투로 말했다. 앨리스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탁자 위엔 차밖에 없었다. 포도주는 안 보이는데?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없지.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건 실례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덥석 앉아버리는 게 더 실례야. 이 탁자가 네 것인 줄 몰랐어. 나무보다 훨씬 더 큰데 말이야. 아까부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바라보던 모자 장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다. 앨리스는 사적인 것을 지적하면 안 되는 걸 배워야겠다. 정말 무례한 거야.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모자 장수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정작 말한 건 까마귀가 왜 책상 같은 줄 알아? 라는 질문이었다. 앨리스는 좋아, 재미있게 놀아야지.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었나 봐. 하고 생각하다가 알 것 같다고 생각해.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3월 토끼는 그러니까 지금 답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다시 물었다. 당연하지. 그럼 네가 하려는 말이 뭔지 말해봐. 내가 하려는 말은 그러니까 난 적어도 내가 생각한 걸 말해. 너도 알다시피 같은 말이잖아. 조금도 같지 않아.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어랑 난 내가 보는 것을 먹고 있어가 같은 뜻이라는 소리가 되잖아. 3월 토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내가 가진 걸 좋아해 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졌어 또 같은 뜻이 된다고. 그러자 겨울잠 쥐가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네가 말하는 식대로 하면 난 잘 때 숨 쉬어 하고 난 숨 쉴 때 자 또 같은 뜻이 된다고. 모자 장수가 넌 그게 그거잖아 하고 끼어들었고 이야기가 끊겼다. 모두 얼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해 떠올려 보았지만 그다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모자 장수가 다시 입을 열더니 오늘이 며칠이지?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모자 장수는 회중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 불안한 듯 바라보다 이리저리 흔들어 보더니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까지 하였다. 앨리스는 잠깐 생각하다 4월이야 하고 대답했다. 모자 장수는 이틀이나 틀려.
하고 한숨을 지으며 말하고는 3월 토끼를 화가 난 얼굴로 바라보며 버터로는 안 된다고 했지 하였다. 3월 토끼는 풀이 죽어서 그렇지만 그게 가장 좋은 버터였다고 하고 대답하였다. 모자 장수는 아마도 빵 부스러기가 섞여 있었나 보군. 빵칼 같은 걸 써서 집어넣어선 안 되는 거였어. 하고 투덜거렸다. 3월 토끼는 회중시계를 집어들고 침울하게 바라보더니 찻잔에 집어넣고는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게 되자 3월 토끼는 처음 했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가장 좋은 버터였다고 알잖아. 앨리스는 궁금해서 3월 토끼의 어깨 너머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시계네. 날짜만 알려주고 시간은 나오지 않다니. 모자 장수는 그게 어때서? 네 시계도 몇 년인지는 알려주지 않잖아.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당연히 아니지. 하고 대답한 다음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한 연도는 아주 기니까 시계에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 모자 장수는 그건 나도 그래 라고 대꾸했다. 앨리스는 정말 복잡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했다. 모자 장수가 한 말은 앨리스가 말하려던 뜻하고는 조금도 맞지 않지만 그 말도 분명 틀린 것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최대한 정중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겨울잠쥐가 아직도 자고 있네 하더니 겨울잠쥐의 코에 뜨거운 차를 조금 뿌렸다. 겨울잠쥐는 못 견뎌 하며 머리를 흔들고 눈을 뜨더니 물론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었어 하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앨리스를 보며 수수께끼 답은 생각해 봤어?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아니, 포기할래. 답이 뭐야? 하고 되물었다. 모자 장수는 나도 딱 맞는 답은 몰라. 하고 대답했고 3월 토끼는 나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앨리스는 살며시 한숨을 쉬고는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모자 장수는 네가 나만큼 시간을 잘 안다면 버린다고 하면 안 돼. 시간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였다. 모자 장수는 안 되고 말고 하며 비웃듯이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너는 시간이랑 말해본 적도 없을걸?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아마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음악 시간에 배워서 시간 맞추어 박자치기를 할 줄 알아. 모자 장수는 그건 쳐주지 하더니 그는 뭘 치거나 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지금 네가 그와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시계를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아침 9시엔 수업을 시작하지. 시간은 이걸 알려주느라 반짝이며 시계를 돈단 말이야. 그러다 절반에 이르면 저녁 시간이지. 라고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군. 하고 3월 토끼가 속삭였다. 앨리스는 분명 멋있을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난 그때 배고파선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말했다. 아마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반 바퀴 돈대를 네가 좋아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 네가 조절할 수가 있다고?
모자 장수는 슬픈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 하고 대답하고는 말을 이어갔다. 지난 3월에 크게 다투었거든. 알겠지만 그래서 그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하면서 모자 장수는 찻숟가락으로 3월 토끼를 가리켰다. 난 하트 여왕이 개최한 커다란 공연에서 노래를 불렀지. 반짝반짝 작은 박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노래 알지? 비슷한 걸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이렇게 불렀어. 세상 꼭대기로 나르네 하늘 속 쟁반 같구나. 반짝반짝. 겨울잠쥐가 듣더니 졸면서 따라 불렀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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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겨울잠쥐는 꽃이 피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모자장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간신히 일절을 다 불러가는데 여왕이 소리치더군. 저 자가 시간을 죽였다. 목을 쳐라. 앨리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끔찍해 하고 외쳤다. 모자장수는 풀이 죽어서 그 뒤론 시간이 아무리 해도 내 말을 안 들어. 이젠 언제나 6시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그제야 이해하게 되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과용품이 많은 거야? 하고 물었다. 그래 맞아. 이제 늘 다과의 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린 다른 일로 허비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계속 옆자리로 이동하기만 하겠네? 정확히 그렇지. 아무것도 소용없어. 앨리스는 하지만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고 과감하게 물었다. 화제를 바꾸자. 하고 3월 토끼가 하품을 하며 끼어들었다. 그 이야긴 지쳤어. 꼬마 아가씨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한 표. 앨리스는 그 소리를 듣고 미안하지만 난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둘은 그럼 겨울잠쥐가 해야지. 일어나 겨울잠쥐. 하고 소리치며 양쪽에서 겨울잠쥐를 꼬집었다. 겨울잠쥐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쉰 목소리로 자그맣게 나 안 잤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고. 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하고 3월 토끼가 말했다. 그래 제발 해줘. 하고 앨리스도 맞장구를 쳤다. 모자장수도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 또 자버릴 거야. 하고 거들었다. 겨울잠쥐는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세 자매가 있었어. 그 아이들은 우물 아래 살았어. 앨리스는 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얼 먹고 살았는데? 하고 물었다. 겨울잠쥐는 잠깐 생각하고는 당미를 먹고 살았어 하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 병이 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랬지. 몹시 아팠어. 하고 겨울잠쥐가 말했다. 앨리스는 자기도 그렇게 이상하게 살 수 있나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지만 왜 우물 밑에 살았는데? 하고 물었다. 3월 토끼는 앨리스에게 매우 정중하게 차 한 잔 더 해. 하고 권했다. 앨리스는 난 아직 한 잔도 못 마셨어. 그런데 더 마시라니? 모자장수는 덜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 더 마실 수밖에 없다고. 하고 대꾸하였다. 앨리스는 아무도 네 생각을 묻지 않았어.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자 장수는 이제 누가 사적인 걸 지적하고 있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앨리스는 모자 장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앨리스는 차와 버터 바른 빵을 먹고 겨울잠쥐에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왜 우물 밑에 살았는데? 겨울잠쥐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당밀 우물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소리쳤고 모자장수와 사멀토끼는 쉬쉬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자 겨울잠쥐는 예의 바르게 듣지 않을 거면 네가 스스로 이야기를 끝마쳐 보던가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계속해줘. 다시는 안 끼어들게.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하고 앨리스는 말했다. 겨울잠쥐는 화를 내며 한마디도 알았어! 하고 말한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 자매는 그리기를 배우고 있었어. 알겠지만 뭘 그리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입을 열었다. 당밀! 겨울잠쥐는 이번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깨끗한 잔이 필요해. 이번엔 모자장수가 끼어들더니 한 칸씩 옮기자 하고 말했다. 모자장수가 말과 함께 일어나 움직이자 겨울잠쥐는 모자장수를 따라 한 칸 옆으로 갔고 사멀토끼는 겨울잠쥐 자리로 옮겼다. 앨리스도 할 수 없이 사멀토끼 자리로 갔다. 자리를 바꾸어 유리한 건 모자장수뿐이었고 사멀토끼가 자리를 옮기며 우유병을 가져가 버려서 앨리스는 가장 나쁘게 되었다. 앨리스는 다시 겨울잠쥐를 화나게 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 무얼로 당밀을 그리지? 하고 물었다. 모자장수가 우물에서 나온 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 당밀 우물에서 나온 당밀로 그리면 되지 멍청아.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아까 들은 경고를 잊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우물 안에 있는걸? 하고 겨울잠쥐에게 물었다. 겨울잠쥐는 당연히 그 아이들은 우물 안에 있지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몹시 헛갈리게 되었지만 겨울잠쥐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두었다. 겨울잠쥐는 몹시 졸린 듯 눈을 꿈뻑이고 비벼가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 아이들은 그리기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디귿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그리게 되었어. 왜 디귿인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왜 안 되는데? 하고 사멀토끼가 말했다. 앨리스는 더 묻지 않았다. 이때 겨울잠쥐가 다시 눈을 감더니 졸기 시작하였다. 모자장수가 얼른 꼬집었고 겨울잠쥐는 깨어서 다시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디귿으로 시작되는 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덧, 달, 단상, 다량 같은 것들을 그렸지. 너 다량이 뭔지는 알지? 많다는 뜻의 다량 말이야. 다량을 그리는 걸 본 적이 있니? 한참 헛갈려 하던 앨리스는 이제야 내게 물어도 보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말을 시작했다. 그럼 말하지 마. 하고 모자장수가 말했다. 모자장수가 무례하게 굴자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일어나 버렸고 그 사이 겨울잠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다. 앨리스는 두어 발자국 걷다가 그들이 다시 불러주길 바라며 뒤를 돌아보니
3월토끼와 모자장수는 겨울잠쥐를 차주전자에 집어넣고 있었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긴 다시 안 가겠어 하고 말하며 숲속으로 들어섰다. 내가 살아온 중에 가장 멍청한 다가회였지 않나? 앨리스는 이 말을 하면서 나무 하나에 문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앨리스는 정말 이상해. 하긴 오늘은 모든 게 이상하긴 하다. 하고 생각하고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안으로 들어가니 다시 작은 유리 탁자가 있는 큰 방이 나왔다. 이번엔 잘해야지 하고 말하며 앨리스는 작은 금열쇠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앨리스는 양쪽 주머니에 두었던 버섯을 뜯어내어 섞은 후 키가 1피트가 되도록 먹었다.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작은 복도를 지나 마침내 화려한 꽃이 피고 시원한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설 수 있었다. 제8장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 커다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나무엔 흰 장미가 피었는데 3명의 정원사가 바쁘게 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좀 더 살펴보려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서니 정원사 하나가 "다섯, 자꾸 페인트를 내게 흘려서 묻히지 마!" 하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다섯은 풀이 죽은 소리로 "어쩔 수 없었어. 7이 자꾸 내 팔꿈치를 치거든." 하고 대답하였다. 7은 다섯을 흘겨보면서 "적당히 해, 다섯. 늘 다른 사람 핑계만 대지?" 하고 말했다. 다섯은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응수하면서 "어제 여왕께서 네 목을 치는 게 낫겠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 하고 말했다. "대체 왜?" 하고 제일 처음 말을 시작한 정원사가 물었다. 7은 "네가 상관할 것 없어, 둘!"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섯은 "그럼 둘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 하면서도 "내가 대신 말하면 양파 대신 튤립 뿌리를 요리에 바쳤거든." 하는 것이었다. 7은 붓을 떨어뜨리며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붓을 집어 들려다가 앨리스를 보고는 깜짝 놀랐고 나머지도 앨리스를 둘러싸고는 굽어보았다. 앨리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 왜 장미를 색칠하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하고 물었다. 다섯과 7은 아무 말 없이 둘을 쳐다보았고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다시피 아가씨, 원래 여기는 빨간 장미 정원인데 우리가 그만 실수로 흰 장미 한 그루를 심었답니다. 만약 여왕께서 이걸 알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나요. 그래서 보다시피 아가씨, 우리는 폐하가 오시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부터 걱정스럽게 정원 건너편을 살피던 다섯이 말했다. "여왕님이다, 여왕님!" 그러자 새 정원사는 엎드려서 얼굴이 자신들의 몸만큼 납작해질 정도로 땅에 붙었다.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앨리스는 여왕을 보기 위해 이쪽 저쪽을 살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방망이를 옮기는 10명의 병사들이었다. 이 병사들도 정원사들처럼 네모나고 납작한 몸을 하고 있었고 네모난 몸 모서리에 팔다리가 나 있었다. 다음으로 10명의 신하들이 보였다. 이들은 다이아몬드 무늬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처럼 둘씩 짝지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손님들이 왔는데 대부분 왕이나 여왕이었다. 앨리스는 그 속에 흰토끼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흰토끼는 몹시 긴장한 가운데 분주히 움직였고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있었다. 흰토끼는 앨리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나쳤다. 그 뒤로 하트의 잭이 붉은색 벨벳 쿠션 위에 올려진 왕관을 들고 들어섰다. 모두가 정원에 들어서자 드디어 하트의 왕과 여왕이 입장하였다. 앨리스는 자신도 정원사들처럼 엎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렬에 그런 규칙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게다가 모두 얼굴을 땅에 붙이고 엎드린다면 행렬이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에 서서 행렬이 오기를 기다렸다. 행렬이 앨리스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모두 멈춰서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여왕은 엄한 얼굴로 앨리스를 보더니 이 자는 누군가? 하고 하트의 잭에게 물었다. 하트의 잭이 절하며 미소만 짓자 여왕은 멍청이 하고 말하고는 성미 급하게 머리를 흔든 뒤 앨리스에게 다가가 아이야,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다. 앨리스입니다, 폐야. 하고 앨리스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그나저나 왜 카드 한 벌뿐이지? 두려워할 것 없어.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여왕은 장미나무 주변에 엎드려 있는 정원사들을 가리키며 이 자들은 누구지? 하고 물었다. 물론 정원사들은 땅에 바짝 엎드려 있어서 등 쪽만 보였고 등 쪽은 무늬가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들이 정원사인지 나중에 온 병사들인지 아니면 신하들이나 여왕의 자식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고는 갑작스레 용기가 나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걸요 하고 덧붙였다. 여왕은 분노로 새빨개져서 야수가 포효하듯 소리쳤다. 저 아이의 목을 쳐라! 목을! 앨리스는 말도 안 돼! 하고 소리질렀고 여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여왕의 팔을 잡고 조심스레 생각해보시오 여보, 아이일 뿐이지 않소 라고 말했다. 여왕은 화를 내며 뿌리치고는 잭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뒤집어라! 잭이 명령을 받고 그들을 하나씩 천천히 뒤집으려 하였다. 그러자 여왕은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어나! 하고 명령하였고 새 정원사는 펄쩍 뛰며 일어서고는 왕이며 여왕, 왕가의 아이들과 여러 신하들 모두에게 굽신거리며 절하였다. 여왕은 거기서 떨어져! 라고 소리치고는 나무로 다가가 날 어지럽게 하다니 여기서 무얼하고 있었나? 하고 물었다. 네, 폐하, 저희는... 하고 둘이 무릎까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왕은 나무를 살피며 알았다 하더니 저들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하고는 행렬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세 명의 병사가 남아 불행한 새 정원사를 처형하게 되었다. 정원사들은 앨리스 뒤로 숨으며 살려달라고 하였다. 앨리스는 머리를 베는 건 안 돼! 하고 말하고는 새 정원사를 근처에 있는 커다란 화분 안으로 숨겼다. 새 병사는 잠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행렬을 따라 떠났다.
여왕은 머리를 잘랐나? 하고 물었다. 병사들은 잘랐습니다, 폐하 하고 대답하였다. 여왕은 좋아! 하고 소리치더니 그렇게 탈 줄 아나? 하고 물었고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에게 한 질문이기 때문이었다. 앨리스는 예! 하고 소리쳤다. 그럼 이리 오너라 하고 여왕이 말했다. 앨리스는 행렬에 합류하였고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였다. 정말 좋은 날이야? 걱정스럽게 앨리스의 얼굴을 바라보던 흰토끼가 앨리스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앨리스는 정말 하고 인사하고는 공작 부인은 어디 있지? 하고 물었다. 흰토끼는 쉿쉿 하고 작은 목소리로 재빨리 말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까치발을 하고 앨리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처형 선고를 받았어. 무엇 때문에? 지금 불쌍해 하고 말한 거니?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도 안 불쌍해. 무엇 때문에? 라고 말했어. 공작 부인이 여왕의 귀를 쳤거든. 하고 흰토끼가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조금 큰 목소리로 헉! 하는 소리를 내었고 흰토끼는 아우 쉿! 하며 두려운 듯 조용히 하라고 속삭이면서 여왕께서 듣잖아. 여왕이 이걸 들으면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왕이 자기 위치로 가! 하고 천둥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서로 부딪히며 자기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잠시 뒤 자리가 정돈되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크로켓 경기는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경기장은 이랑과 고랑이 번갈아 나 있어 울퉁불퉁하였고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인데다 공을 치는 방망이는 살아있는 플라밍고였다. 병사들은 자신의 몸을 쌓고 손발로 엮어 아치를 만들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플라밍고를 다루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플라밍고의 몸을 팔 사이에 끼고 다리가 밑으로 빠지도록 하여 꽉 잡는 데 성공했지만 플라밍고의 잘 뻗은 머리로 고슴도치를 맞추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플라밍고가 고개를 돌려 앨리스를 바라보자 앨리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앨리스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는데 그 사이 고슴도치는 동그랗게 말았던 몸을 쭉 펴더니 이랑과 고랑으로 울퉁불퉁한 경기장을 대굴거리며 도망갔다. 더욱이 자기 몸을 쌓아 아치를 만든 병사들도 자꾸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앨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경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오는가 하면 고슴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 여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자의 목을 쳐라! 이자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앨리스는 몹시 불편해졌다. 앨리스는 여왕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랬다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러다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목이 잘리게 생겼는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어. 앨리스는 여기를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하늘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앨리스는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채셔 고양이네? 이제야 말이 통하는 것을 보는구나. 채셔 고양이는 입만 나타나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고양이의 눈이 보이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귀까지 나타나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한쪽 귀라도 나와야지 들을 수 있을 것 아냐 하고 생각하며 경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플라밍고를 땅에 내려놓고 채셔 고양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고양이는 점점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제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되었다. 앨리스는 이 사람들 모두 정당하게 경기를 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그리고 규칙도 그런 게 있기나 하다면 말이지만 전혀 지킬 생각이 없어. 모두 엉망진창이야.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기 경기장 반대편으로 가버린 아치가 내 공을 넣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금 여왕의 고슴도치를 가지고 크로켓을 해야 하는데 그게 쳐다보는 사이에 도망가더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채셔 고양이는 여왕이 좋아?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전혀, 여왕은 정말이지 하고 대답하다가 여왕이 다가오는 걸 보았다. 여왕은 이길 것 같은데 경기를 끝내기가 참 어렵군 하고 말하였다. 여왕은 웃으며 지나갔다. 왕이 다가오더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묻다가 고양이 머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제 친구예요. 채셔 고양이라고 해요. 절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하고 앨리스가 대답하였다. 왕은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하더니 그래도 좋다면 내 손에 키스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하고 말하였다. 채셔 고양이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앨리스의 뒤에 서서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지도 마 라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고양이는 왕을 쳐다볼 수 있어요.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하고 말하였다. 왕은 어쨌건 고양이는 치워야 해. 하고 단호하게 말하더니 이쪽으로 다가오는 여왕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고양이 좀 치워줘. 여왕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명령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것에 목을 쳐라! 왕은 아무래도 내 친히 처형인을 데려와야 하겠군 하고 말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앨리스는 돌아가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멀리서 여왕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왕은 자기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벌써 3명이나 처형하라고 선고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한 것 같았다. 게임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언제가 자기 차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고슴도치를 찾는 것도 그만두어 버렸다. 앨리스의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싸우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제야 크로켓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플라밍고가 정원 반대편에 가 있더니 앨리스가 어찌할 사이도 없이 나무 위로 날아올랐다. 앨리스는 나무로 가서 플라밍고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이번엔 고슴도치들이 싸움을 그쳤고 둘 다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어차피 상관없어. 아치도 이미 저 건너편으로 옮겨졌는 걸 뭐. 하고 생각하고는 친구랑 이야기나 더 하려고 돌아갔다. 이번엔 플라밍고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앨리스가 채셔 고양이에게 돌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왕과 여왕이 처형인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말하며 다투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앨리스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셋은 한꺼번에 앨리스를 향해 질문을 쏟아부었다. 셋이 동시에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도무지 무슨 말들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처영이는 이미 몸뚱이가 없이 머리만 있는 것을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겠냐며 살면서 그런 소리는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살아온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따지고 있었다. 왕은 머리가 달린 것은 모두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따지고 있었다. 여왕은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처형하겠다고 따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낯빛이 변하더니 불안해하였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고양이는 공작 부인 거예요. 공작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말하고 말았다. 여왕은 감옥에 있다. 데려와. 하고 말하였고 처영이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 사이 고양이는 다시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처영인이 공작 부인을 데려왔을 땐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왕과 처영이는 여기저기를 뒤지며 고양이를 찾기 시작하였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경기를 시작했다. 제9장 모조 거북 이야기. 또 만나서 정말 반갑다, 오랜 친구야 라고 말하며 공작 부인은 다정스레 앨리스의 팔짱을 끼고는 함께 걸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상냥해진 것을 보고 무척 기뻤고 지난번 부엌에서 만났을 때 사납게 굴었던 것은 후추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공작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불쌍한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공작 부인으로서 나는 부엌의 모든 것에 후추를 뿌렸지. 후추가 안 들어간 수프는 없었어. 아마 후추를 먹으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열을 내는 성격이 되나 봐. 공작 부인은 예절을 새롭게 배우기라도 한 듯이 매우 정중하게 걸었다. 그리고 비니거를 먹으면 사람도 시큼해져서 매사에 툴툴거리고 카모밀을 먹으면 사람도 쓴소리를 늘어놓게 되나 봐. 그리고 아이들이 메가당을 먹으면 성격도 달콤해져서 예쁜 짓만 하게 되지. 모두 이걸 알아야 해. 그처럼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고. 알겠지만.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 공작 부인이 앨리스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얘야, 딴 생각을 하는구나. 아무 말도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격언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두어야 하겠어. 앨리스는 하나가 아닐걸요? 하고 지적했다. 아이들이란 하며 공작 부인은 모든 일엔 다 그에 맞는 격언이 있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해도 말이지. 하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며 공작 부인은 더욱 바싹 앨리스 옆으로 다가섰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이렇게 꼭 달라붙는 것이 싫었는데 우선은 공작 부인이 정말 못생겼기 때문이었고 너무 바짝 다가와서 공작 부인의 뺨이 앨리스의 어깨에 다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무척 지루하다는 표정만 지었다. 앨리스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경기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하고 말했다. 공작 부인은 아무렴 그렇지 이 경우의 격언은 하고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다 라고 말하였다. 누군가는 각자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던데요?
하고 대꾸하였다. 물론이지. 똑같은 말이란다. 하고 말하며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어깨에 뺨을 파묻듯 붙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경우의 격언은 감각을 잘 돌보면 소리들도 스스로를 돌본다. 앨리스는 어쩌면 모든 경우에 대해 격언을 갖다 붙일 수 있담 하고 생각했다. 공작 부인은 내가 네 허리를 감싸지 않는 건 그랬다간 플라밍고가 화를 낼 것 같아서야. 한번 해볼까?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정말로 해볼까봐 아마 물 거예요 하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진짜 그러겠지? 플라밍고하고 겨자는 둘 다 늘 물어대지 하더니 이 경우의 격언은 새들은 같은 깃털을 가진 것끼리 모인다. 앨리스는 겨자는 새가 아니란 것만 빼면요 하고 대답했다. 맞아, 대개는 그렇지 하면서 공작 부인은 다시 격언을 말했다. 무엇이든 집어넣을 적당한 방법이 있는 법. 앨리스가 제 생각엔 그건 광물이에요 하고 말하자 공작 부인은 어떤 말이든 앨리스가 하는 말은 모두 맞장구를 치려고 작정한 듯 말을 이었다. 당연하지. 이 근처에 겨자 광산이 한 군데 있단다. 이 경우의 격언은 광산에 많을수록 내게는 없다. 앨리스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나 그거 알아요 하고 소리치며 그건 채소예요. 닮아 보이진 않지만 그거예요 하고 말했다. 공작 부인은 네 말이 딱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며 이 경우의 격언은 보여지고 싶은 바 그대로인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더 간단한 게 좋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왔던 모습으로도 너였거나 네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라고 여겼던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대로 너 스스로를 보이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정중하게 그쪽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고는 하지만 받아 적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라고 말하였다. 공작 부인은 내가 마음먹으면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그것보다 더 길게 말을 해서 곤란에 빠지는 일은 없기를 빌게요 하고 말했다. 공작 부인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내게 주는 선물이란다 라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참 값싼 선물이네. 생일 선물을 저런 걸로 받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공작 부인은 뺨을 더 가까이 붙였다. 앨리스는 점점 걱정이 되어 재빨리 대답했다. 올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올바른 생각일 뿐이란 말이지.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 이 경우의 공작 부인은 말을 하다 말고 목소리를 죽였고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그리 좋아하는 격언이란 말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앨리스의 팔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덜덜 떠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앨리스가 앞을 바라보니 거기엔 여왕이 팔짱을 끼고는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공작 부인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좋은 날입니다, 폐하 하고 인사하였다. 여왕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이젠 충분히 경고를 했다. 네가 잘리던지 네 머리가 잘리던지 기다릴 시간 없으니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공작 부인은 잠깐 사이에 하나를 골랐다.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이제 경기를 하러 가자.
하고 말하였고 앨리스는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고 천천히 크로켓 경기장으로 걸어갔다. 다른 손님들은 여왕이 없는 틈을 타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여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경기를 다시 시작하였다. 여왕은 단지 그래봐야 목숨을 눌릴 수 있는 건 잠시뿐이라고 생각했다. 여왕은 경기하는 사람들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고 아치 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이 자의 목을 쳐라! 저 자의 목을 쳐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면 아치를 이루고 있는 병사는 명령을 받드느라 아치를 풀고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고 반시간도 안 되어 남아있는 아치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아치 옆에 있지 않은 것이 되어 왕과 여왕 그리고 앨리스를 빼고는 모두 처형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여왕은 한숨을 쉬고는 경기장을 떠나며 모조거북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모조거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걸요? 하고 앨리스는 대답하였다. 여왕은 그야 모조거북 수프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하고 말하였다. 앨리스는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여왕은 그럼 따라오렴. 그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여왕과 함께 걸어나가며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하는 소리를 들었다. 모두 미안하게 되었네. 앨리스는 따라오라고? 그건 좋은 거야.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앨리스는 여왕의 명령 때문에 처형될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보고는 무척 슬퍼졌다. 여왕과 앨리스는 햇살을 쬐며 자고 있는 그리폰에게 갔다. 그리폰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림을 보면 된다. 여왕은 일어나 게으른 것아! 하고 명령하고는 일어나서 이 꼬마 숙녀에게 모조거북이 뭔지 보여주고 그것의 이야기를 들어와라. 난 내가 명령한 처형을 보러 가야겠으니. 라며 앨리스를 그리폰에게 남겨두고는 떠났다. 앨리스는 이렇게 생긴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사나운 여왕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리폰은 일어나서 멀어져가는 여왕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더니 재밌군 하고 반은 혼잣말인 양 앨리스에게 말했다. 무엇이 재밌는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그리폰은 너도 알겠지만 여왕이 누군가를 예외로 쳐주거나 한 적은 없거든. 이리 와. 하고 대답했다. 앨리스는 여기선 누구든 날 보고 이리 와 하네. 살면서 이렇게 불려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 전혀. 하고 생각하며 느릿느릿 다가갔다. 그리폰을 따라가 보니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모조거북이 혼자 쓸쓸히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모조거북은 가슴이 미어질 듯이 울고 있었다. 앨리스는 정말 가엾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왜 저리 슬퍼하는 거야? 하고 그리폰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리폰은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상상일 뿐이야. 너도 알겠지만 모조거북이 슬프지 않은 적은 없거든. 이리 와. 그래서 둘은 커다란 눈 가득히 눈물이 고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조거북에게 다가갔다. 그리폰은 여기 꼬마 숙녀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말해줘. 하였다. 모조거북은 낮고 쉰 목소리로 해줄게 그럼. 둘 다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않고 들어줘.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리폰과 앨리스는 앉아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앨리스는 이야기를 마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시작도 않잖아.
하고 생각했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 한때는 하고 모조거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진짜 거북이였어. 모조거북은 이 말을 하고는 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고 결국 그리폰이 하고 헛기침을 하였지만 모조거북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앨리스는 고마워요 선생님,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하며 일어나려 하다가 아직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모조거북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모조거북은 여전히 눈물이 그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바닷속 학교에 다녔지. 선생님은 아주 늙은 거북이였는데 우린 모두 거북이들이라고 불렀어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왜 거북이들이라고 불렀어? 한 명이 아니었나? 하고 물었다. 모조거북은 화가 난 목소리로 우린 선생님을 거북이들이라고 불렀어. 왜냐면 선생님은 늘 우리를 이런 진짜 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리폰은 앨리스에게 그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하고 말했고 모조거북과 그리폰은 아무 말 없이 앨리스를 노려보았다. 가여운 앨리스는 어디 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폰은 서둘러주게 오랜 친구여, 하루 종일 걸리지 말자고 하고 모조거북에게 말했다. 모조거북이 말을 이었다. 우린 바닷속 학교에 다녔어. 너는 믿기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하고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모조거북은 그래, 그랬지 하고 대꾸하였다. 앨리스가 더 말하려는 걸 보고 그리폰은 입 좀 다물어 하고 말했고 모조거북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린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지. 사실 매일 학교에 다녔어. 앨리스가 다시 끼어들었다. 나도 매일 학교에 가는 걸 뭐?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모조거북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방과후 활동도 해? 그럼 우린 프랑스어랑 음악도 배우는걸? 하고 앨리스가 대답했다. 빨래도 해? 하고 모조거북이 다시 물었다. 앨리스는 그런 건 없지 하고 말했다. 그러자 모조거북은 그럼 정말 좋은 학교는 아니네 하더니 우리 학교 수업료 청구 항목엔 프랑스어, 음악, 그리고 빨래, 방과후 활동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라고 응수하였다. 앨리스는 바닷속에 살면서 그런 건 필요하지 않잖아 하고 말했다. 모조거북은 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정규 과목만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게 뭔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그야 감기와 뒤틀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수를 배웠어. 욕심내기, 어지럽히기, 추장하기, 비웃기 같은 거. 추장하기?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게 뭐야?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그리폰은 벼랑간 두 발을 올리면서 소리쳤다. 추장하기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치장하기란 말은 들어보았겠지? 앨리스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거야 무언가를 예쁘게 만드는 거지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추장하기를 모른다면 바보인 거야 하고 그리폰이 말했다. 앨리스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조거북을 바라보며 그것 말고는 무엇을 배웠는데? 하고 물었다. 모조거북은 수수께끼를 배웠지 하고 대답하고는
지느러미를 탁탁 쳐가며 과목을 떠올렸다. 해양 지리학으로 본 고대와 현대의 수수께끼, 그리고 느릿느릿하기. 느릿느릿하기 선생님은 늙은 붕장어였어.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셨는데 느릿느릿하기 말고도 쭉 펴기랑 돌돌 말아 속이기도 가르치셨지. 어떤 건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모조거북은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 난 너무 뻣뻣하거든. 그리고 그리폰은 배운 적도 없지. 하고 대답하였다. 시간이 없었거든. 난 그 시간에 고전 선생님께 갔어. 그분은 늙은 개였지. 그랬어. 하고 그리폰이 말을 받았다. 모조거북은 난 그분께 가지 못했지. 웃음과 슬픔을 가르치셨다고 하던데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랬지. 하며 이번엔 그리폼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곤 둘은 앞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앨리스는 얼른 화제를 바꾸어 그러면 하루에 수업은 몇 시간이나 들었어? 하고 물었다. 모조거북이 대답했다. 첫날엔 10시간, 다음 날엔 9시간, 그런 식이지. 앨리스는 진짜 이상한 시간표다 하고 소리쳤다. 그리폰은 그러니까 수업이지. 매일 하나씩 수가 없어지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앨리스는 얼른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그러면 10하루째는 수업이 없는 휴일이겠구나. 모조거북은 당연히 그랬지 하고 대답하였다. 앨리스는 그럼 12틀째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물었다. 그리폰은 그만하면 수업 이야기는 되었어 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자르고는 이제 게임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고 청했다. 제10장 바닷가재 카드리유. 모조거북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지느러미로 눈물을 닦았다. 모조거북은 앨리스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폰은 목구멍에 뼈라도 걸린 것 같군 하더니 모조거북을 잡고 흔들고는 등을 두드렸다. 마침내 모조거북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눈물이 계속 뺨에 흐르는 채로 말을 이었다. 바닷속에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지? 응, 안 살아봤어. 하고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러면 바닷가재를 만나본 적도 없겠네. 앨리스는 한 번 맛보긴 하고 말하다가 얼른 안 만나보았어 하고 말했다. 그러면 바닷가재 카드리유가 얼마나 유쾌한 친구인지도 모르겠네. 앨리스는 그래 하고 말하고는 무슨 춤을 추나? 하고 물었다. 그리폰이 말을 받았다. 왜 아니겠어. 우선 바닷가를 따라 한 줄로 늘어서서 2줄이야 하고 모조거북이 외쳤다. 물개, 거북이, 연어, 기타 등등. 그리고 우선 해파리를 치워야 해. 그 일은 종종 시간이 좀 걸리지. 하고 그리폰이 말했다. 그리고 기회가 2번 있는데. 그리폰이 다시 끼어들었다. 바닷가재랑 같은 편이 될 기회 말이야. 물론이지. 하며 모조거북이 말을 이었다. 파트너를 정할 기회가 2번 있어. 그리폰도 계속 말했다. 바닷가재와 편이 되면 같은 신호에 그걸 놓아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있잖아. 던져. 하고 모조거북이 말했고 그리폰도 랍스터를
하고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소리쳤다. 할 수 있는 한 바다로 멀리. 그리곤 헤엄치는 거야. 하고 그리폰이 외쳤다. 모조거북도 펄쩍 뛰면서 바닷속에서 제주를 넘는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폰은 목소리를 높이며 바닷가재를 바꾸고 라고 말했다. 모조거북은 갑자기 목소리를 뚝 떨구더니 다시 육지로 나와서 처음부터 하는 거야. 하고 말했고 펄쩍 뛰며 신나게 얘기하던 둘은 다시 슬픈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서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분명 예쁜 춤이었을 거야. 하고 말했다. 모조거북은 조금 보여줄까?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머뭇거리며 정말 보고 싶어. 하고 대답했다. 모조거북은 그리폰에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여주자. 그건 바닷가재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 노래할래? 하고 말했다. 그리폰은 좋아, 부르자. 네가 노래해. 난 가사를 잊었어. 하였다. 그렇게 둘은 진지하게 앨리스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둘은 앨리스 주위를 돌며 가까이 다가왔는데 앨리스의 발을 밟을 만큼 바짝 다가서며 슬프고 느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조금 더 빨리 걸어줄래? 민어가 달팽이에게 말했지. 우리 뒤에 돌고래가 있는데 내 꼬리를 밟거든. 바닷가재와 거북이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라고. 자갈돌 위에서 기다리잖아. 우리 춤출까? 하고.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를걸? 우리를 집어 바다로 던져주면. 하지만 달팽이는 흘겨보며 대답했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달팽이는 민어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결국 춤에 끼진 못했네.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거야? 겁먹은 친구가 물었지. 반대편 해안까지 가야 해. 알겠지? 영국에서 출발하면 옆에 있는 프랑스까지 가야지. 이 말 들은 달팽이 얼굴이 새하얗게 됐지만 그래도 춤판에 들어갔지.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우리 춤출까? 정말 재미있는 춤을 보여줘서 고마워. 라고 하며 앨리스는 그 이상한 민어 노래 정말 좋다. 하고 말했다. 아, 민어들. 하며 모조거북이 대답했다. 걔네는 민어 본 적 있지? 앨리스는 그럼 본 적 있지. 식사 하다가 아차 하고 말을 멈췄다. 식사가 어딘지 모르겠네. 하고 대꾸하며 모조거북은 하지만 민어들을 자주 봤다면 무얼 좋아하는지도 알 거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입속에 꼬리를 물고 있고 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지? 라고 대답했다. 모조거북은 가루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는 그건 바다에선 다 씻겨나가니까. 하지만 입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건 맞아. 왜냐하면 이때 모조거북이 하품을 하며 눈을 껌뻑이더니 그리폰에게 말했다. 앨리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해줘. 왜냐하면 하고 그리폰이 대신 말하기 시작했다. 바닷가재랑 춤을 춰야 했거든. 그래서 함께
바다 멀리 던져졌지. 멀리 날아가서 떨어졌어. 그래서 얼른 꼬리를 입에 물었는데 다시는 꺼낼 수가 없었지. 그래서야. 앨리스는 고마워. 정말 재미있네. 난 지금껏 민어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재미있다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하고 말한 뒤 그리폰은 왜 민어라고 부르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아니, 그런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리폰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건 장화와 신발 때문이야.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화와 신발 때문이라고?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폰은 왜 아니겠어? 네 신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 하고 묻더니 다시 내 말은 그러니까 무엇이 네 신발을 반짝이게 하냐는 거야. 앨리스는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며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까만 거로 돼 있나? 그리폰이 말을 받았다. 장화와 신발들은 바닷속에서 미끄럽거든. 미끌거리니까 민어야. 이제 알겠지? 그건 무얼로 만드는데?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당연히 밑창하고 장어로 만들지. 라고 그리폰은 즉각 대답하며 아무리 작은 새우라도 그건 대답하겠다. 하고 덧붙였다.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그 노래를 계속 떠올리고 있던 앨리스는 내가 민어라면 돌고래에게 저리 가, 우린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해줄 거야. 라고 말했다. 모조거북이 대답했다. 돌고래는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오라고 한 거야. 똑똑한 물고기는 돌고래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며 정말? 하고 물었다. 모조거북은 그럼 하고 대답하며 말했다. 만약 물고기 하나가 내게 와서 같이 여행하지 않을래? 하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어느 돌고래랑 갈 건데? 하고 물어야지. 어느 곳까지 갈 건데가 아니고? 모조거북은 화를 내며 내 말이 그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폰은 앨리스에게 자, 이제 네 모험 얘기를 들려줘.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조금 수줍어하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험을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어제로 돌아가는 데는 소용없어. 난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 하고 말했다. 전부 설명해줘. 하고 모조거북이 말했다. 그러자 그리폰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아니, 모험 이야기가 먼저야. 설명은 지겹다고. 그래서 앨리스는 흰토끼를 처음 본 때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둘이 앨리스의 양쪽에 바싹 붙어 눈과 입을 모두 크게 뜨고 듣는 바람에 앨리스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앨리스가 늙으셨군요, 윌리엄 신부님. 에서 애벌레까지의 이야기를 반복했는데도 둘은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조거북은 긴 한숨을 쉬며 정말 이상한 이야기구나 하고 말했다. 그리폰도 진짜 이상한 이야기군 하고 맞장구를 쳤다. 모조거북은 모든 게 달라졌어 하고 말하며 곰곰이 생각을 곱씹다가 그리폰이 앨리스를 다룰 어떤 권한이라도 있다고 여겼는지 앨리스가 다른 것을 외우는 걸 듣고 싶군. 그러라고 해줘. 라고 말했다. 그리폰은 일어나서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란 것을 외워봐.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어떻게 동물이 외우는 공부를 시킬 수 있다? 학교에 한 것 같잖아. 하고 생각했지만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앨리스의 머릿속엔 온통 바닷가재 카드리유 생각뿐이어서 자신이 따라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아차기 힘들었다. 어쨌든 외운 것은 정말 이상해졌는데 난 랍스터의 목소리를 들었노라. 그는 단언하기를 날 너무 갈색으로 구웠잖아. 난 머리에 설탕을 뿌려야 한다고. 오리에게 눈꺼풀이 있다면 랍스터에겐 코가 있는 법. 허리띠와 단추로 치장을 하고 발끝을 드러내지. 그리폰이 내가 어렸을 때 외운 것하고는 다른데? 하고 말했다. 모조거북이 난 들어본 적도 없어. 하고 대꾸하더니 하지만 정말 흔치 않은 헛소리군.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않고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이젠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일이 다시 생기는 건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모조거북이 말했다. 그리폰은 성미 급한 목소리로 앨리스는 설명할 수 없어. 하고는 다음 년으로 넘어가. 라고 말했다. 모조거북은 하지만 발끝이라니? 어떻게 코랑 발끝을 같이 내보일 수 있지? 알아?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그건 춤출 때 처음 취하는 자세야. 라고 말했지만 뭐가 뭔지 온통 알 수 없는 것 뿐이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폰이 재빨리 다시 말했다. 다음 년으로 넘어가. 난 그의 정원을 따라 지나갔지. 로 시작하는 거야. 앨리스는 그리폰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잘못될 것을 알았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난 그의 정원을 따라갔지. 곁눈질로 보는데 어떻게 올빼미와 굴이 파이를 나누어 먹을 수 있지? 모조거북이 끼어들었다. 이걸 다 외워서 무슨 소용이야? 외우는 걸 설명할 수 있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뒤죽박죽이야. 그리폰은 그래, 너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 라고 말했고 이 말에 기뻐한 것은 앨리스 뿐이었다. 그리폰은 바닷가재 카드리유에 대해 더 알아볼까? 아니면 모조거북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할까? 하고 앨리스에게 물었다. 아, 노래를 불러줘. 모조거북이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하고 앨리스가 간절하게 대답하자 그리폰은 화를 내듯 모조거북에게 말했다. 맛볼 것도 없지. 앨리스에게 거북수프 노래를 불러주겠나, 오랜 친구? 모조거북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끔 울음을 삼키느라 목소리가 끊겼는데 노래는 이랬다. 아름다운 수프, 풍만한 녹색, 그릇에서 기다리거라. 누가 이 맛있는 것에 숙이지 않으리. 저녁 수프, 아름다운 수프, 저녁 수프, 아름다운 수프. 아름다운 수프, 아름다운 수프, 저녁 수프. 아름답고 건강한 수프. 아름다운 수프. 물고기를 돌보는 건 누구? 노는 건 누구? 아니면 한 접시 더 할 건 누구? 누가 이 아름다운 수프에 한 푼을 내지 않으랴. 아름다운 수프에 한 푼을 내지 않으랴. 아름다운 수프, 아름다운 수프, 저녁 수프. 아름다운, 아름다운 수프. 후렴부터 다시! 하고 그리폰이 외쳤고 모조거북은 후렴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멀리서 재판이 시작되었소! 하는 외침이 들렸다. 그리폰이 이리 와! 하고 외치며 노래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앨리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앨리스는 달려가며 무슨 재판인데?
하고 물었지만 그리폰은 대답도 않고 이리 와! 만을 외치며 재빨리 달렸다. 그렇게 달려가는 뒤편으로 쓸쓸한 노랫소리가 따라왔다. 저녁 수프, 아름다운 수프. 제11장 누가 타르트를 훔쳤지? 도착해보니 하트 여왕과 왕은 커다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있었고 새들과 동물 모두 한 벌의 카드 마냥 정렬해 있었다. 잭들은 병사를 양옆에 거느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왕 옆에는 흰토끼가 한 손에 트럼펫을 들고 다른 한 손엔 포고문을 들고 서 있었다. 법정 한가운데에는 먹음직스러운 타르트가 올려진 탁자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그것을 보자 몹시 배가 고파져서 이미 재판이 끝나서 간식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주위를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앨리스는 법정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앨리스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애써 떠올리고는 저 사람이 판사일 거야. 큰 가발을 머리에 썼으니까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판사는 왕이었는데 큰 가발 위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 모양이 어떤지 궁금하면 이 책 표지를 보면 된다. 왕은 어쩐지 불편해 보였고 썩 어울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그리고 저쪽이 배심원 자리겠네. 12마리가 앉아있는걸?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배심원석엔 여러 짐승들과 새들이 앉아있었다. 앨리스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란 말이지 라고 두어 번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앨리스 정도의 나이에 이런 것을 아는 소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12의 배심원은 석판에 무언가를 바삐 적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리폰에게 뭐 하는 거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엔 무언가를 적으면 안 되잖아 하고 속삭였다. 그리폰도 속삭이며 말했다. 자기 이름을 적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잊으면 안 되니까. 앨리스는 화를 내며 바보 같기는? 하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흰토끼가 법정에서 정숙하시오! 라고 외치는 바람에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왕은 안경을 끼고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법정을 살폈다. 앨리스는 어깨너머로 모든 배심원이 석판에 바보 같기는? 하고 적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모두 맞춤법을 틀렸고 옆 사람에게 같기는의 받침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앨리스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배심원들 석판이 엉망이 되겠어 하고 생각했다. 한 배심원이 석판에 연필로 적을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앨리스는 당연히 법정에선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가 그 배심원의 연필을 잡아채버렸다. 불쌍한 그 배심원, 도마뱀 빌이었다. 연필을 뺏기자 석판에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었다. 헤럴드, 고발장을 읽으시오. 하고 왕이 말했다. 흰토끼는 트럼펫을 3번 분 뒤 두루마리를 펼쳐 다음과 같이 읽었다. 하트의 여왕이 타르트를 구웠다. 화창한 여름날에 하트의 잭이 타르트를 훔쳤다. 당장 잡아 대령해. 왕이 평결하시오 하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토끼가 아직이요. 그 전에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첫 번째 증인 나오시오 하고 말하자 흰토끼는 트럼펫을 3번 불고는 첫 번째 증인! 하고 외쳤다.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다. 그는 한 손엔 찻잔을 들고
다른 손엔 버터 바른 빵을 들고 나왔다. 이런 것을 들고 와서 황송하옵니다, 폐하. 하지만 불려올 때 아직 다과를 못 맞춰서요. 왕은 마치거라 하고 말하고는 언제 시작하였느냐 하고 물었다. 모자장수는 함께 온 삼월토끼를 바라보았다. 삼월토끼는 겨울잠쥐와 팔짱을 끼고 따라와 있었다. 14번째 3월이요. 제 생각엔. 삼월토끼가 15번째 라고 말했다. 16번째 하고 겨울잠쥐가 보탰다. 왕은 배심원들에게 받아 적으시오 라고 말했고, 배심원들은 숫자가 보태질 때마다 새 날짜 모두를 석판에 열심히 적었지만 한 양어치를 한 푼어치로 바꾸듯 줄여서 적었다. 왕이 모자장수에게 말했다. 네 모자를 벗어라. 모자장수는 제 것이 아닌데요? 하고 대답했다. 왕은 훔쳤군! 하고 소리치며 급하게 사실 확인서를 만들고 있는 배심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모자장수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것은 없어요. 전 모자장수니까요. 하고 해명하였다. 모자장수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여왕은 안경을 쓰고 모자장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왕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말하고는 떨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처형해버리겠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었다고 모자장수가 용기를 얻지는 못했다. 여왕의 눈총을 받고는 두 발을 후들거리더니 그만 찻잔에 큰 빵덩어리를 빠뜨리고 말았다. 이때 앨리스는 커다랗게 변해서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법정을 나가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곧 다시 생각을 바꾸어 법정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커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옆에 앉아있던 겨울잠쥐가 앨리스에게 말했다. 그렇게 누르지 말아줄래? 숨을 못 쉬겠어. 앨리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커지는 중이거든. 하고 대답했다. 겨울잠쥐는 넌 여기서 커질 권리가 없어.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도 잘하고 있잖아. 그래. 하지만 난 알맞은 속도로 자란다고. 너처럼 그렇게 급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하고 말하고는 겨울잠쥐는 단단히 화가 나서 법정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이러는 동안에도 여왕은 모자장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겨울잠쥐가 법정을 가로질러 가자 여왕은 경관 한 명에게 명령했다. 지난번 노래대회에 참가했던 가수 명단을 가져와. 불쌍한 모자장수는 더욱 벌벌 떨었고 급기야 신발이 벗어졌다. 왕이 다시 명령했다. 증거를 제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네가 떨던지 말던지 처형해버리겠다. 모자장수는 벌벌 떠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폐하. 한 주도 되지 않았습니다요. 그리고 이 버터 바른 빵은 얼마나 얇은지 차가 반짝이기 시작한 게... 무엇이 반짝인다고? 하고 왕이 물었다. 차가 반짝이기 시작했다고요. 하고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왕은 그야 반짝이겠지. 나를 바보로 하나? 계속해. 하고 호통을 쳤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반짝이는 게 무언고 하니 삼월토끼가 말하기를. 내가 안 했어. 하고 삼월토끼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했잖아. 하고 모자장수가 대꾸하였다. 삼월토끼는 부인한다. 하고 말했다. 왕은 그가 부인함으로 그 부분은 기각한다. 라고 말했다. 모자장수는 그러면 최소한 겨울잠쥐가 말한 것으로는
하고 말하며 혹시나 겨울잠쥐도 거부하지 않을까 간절하게 바라보았지만 겨울잠쥐는 조느라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모자장수가 계속 말했다. 그런 다음 저는 버터 바른 빵을 하나 더 잘랐습죠. 그러자 배심원 하나가 물었다. 그런데 겨울잠쥐가 무엇라고 말했소? 모자장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말했다. 기억해내야 한다. 아니면 처형하겠다. 가련한 모자장수는 찻잔과 빵을 떨어뜨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폐하. 하고 다시 시작하였다. 왕은 볼썽사납기는 하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기니피그 한 마리가 환호성을 질렀고 경관이 재빨리 그를 제압하였다.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설명해보면 경관은 입구를 끈으로 조이는 커다란 천으로 만든 자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기니피그의 머리부터 뒤집어 씌우고는 끈을 묶어버렸다. 앨리스는 저걸 보아서 다행이다. 예전에 신문을 읽을 때에는 재판이 끝나자 박수를 친 사람을 경관이 즉각 제압했다는 것을 보고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네 하고 생각했다. 왕은 모자장수에게 그게 네가 아는 다라면 내려서도 좋다 하고 말했다. 모자장수는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 있는걸요 하고 대답했다. 왕은 그러면 앉아라 하고 말했다. 이 말에 또 다른 기니피그가 환호성을 질렀고 또 제압당했다. 기니피그를 끝장내버려. 이제 좀 나아지겠네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모자장수는 가수 목록을 읽고 있는 여왕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아무래도 다과를 끝내야 하겠군요 라고 말했다. 왕이 가도 좋다 라고 말하자 모자장수는 신발을 신는 것도 잊고 불이 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여왕이 그리고 밖에 나가 그자의 목을 쳐라 하고 경관에게 명령했지만 모자장수는 경관이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았다.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하고 왕이 말했다.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주방장이었다. 한 손에 후추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앨리스는 단박에 알아보았다. 주방장이 문가로 들어서자 주변에 있던 모두가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제출하라 하고 왕이 말했다. 주방장은 못합니다 하고 말했다. 왕이 애타는 눈빛으로 흰토끼를 바라보자 흰토끼는 목소리를 낮추어 폐하, 이 증인은 대질신문을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왕은 그래, 해야 한다면 해야지 라고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고는 팔짱을 끼고 주방장 너머 바깥쪽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타르트는 무얼로 만들지? 하고 물었다. 대개는 후추죠 하고 주방장이 말했다. 주방장 뒤에서 졸린 듯한 목소리가 당밀이야 라고 말했다. 겨울잠쥐의 목을 졸라라 하고 여왕이 소리쳤다. 겨울잠쥐의 목을 쳐라. 겨울잠쥐를 법정 밖으로 던져버려. 제압해. 꼬집어. 수염을 뽑아버려. 그러자 모두 우왕좌왕하였고 겨울잠쥐는 밖으로 쫓겨났다. 모두 얼마간 난리를 치른 뒤 다시 자리를 잡고 앉고 보니 주방장이 사라지고 없었다. 신경 쓸 것 없다 하고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고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하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여왕에게 내 사랑, 다음 증인은 정말 대질신문을 해야 하오. 내 이마를 다치게 했거든. 이라고 말했다. 앨리스는 흰토끼가 목록을 뒤적이는 것을 보며
다음 증인이 누굴까 몹시 궁금해하면서 아직은 이렇다 할 증거가 없잖아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흰토끼가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음 증인을 외치자 앨리스는 깜짝 놀랐는데 흰토끼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다. 앨리스! 제12장 앨리스의 증언. 앨리스는 여기요 라고 말하며 벌떡 일어섰는데 그 사이 자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깜빡 잊고 너무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 치맛자락이 배심원단 자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마치 지난주에 앨리스가 금붕어 어항을 뒤집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발칵 뒤집혀서 머리를 바닥에 찍고 말았다. 앨리스는 크게 당황하며 미안해요 라고 외치고는 배심원들을 들어올려 자리에 놓았다. 여전히 금붕어 어항을 뒤집은 일이 머리에 남아있던 앨리스는 한꺼번에 다시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배심원들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왕은 몹시 화가 나 배심원들이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을 때까지 휴정! 이라고 선언하였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앨리스를 노려보았다. 앨리스는 배심원단 자리를 바라보았다. 앨리스가 서두르는 바람에 도마뱀이 그만 거꾸로 놓였다. 도마뱀은 가련하게 꼬리를 흔들며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다시 도마뱀을 집어 제대로 앉혔다. 앨리스는 큰 의미는 없어. 어차피 도마뱀은 재판을 하는데도 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배심원들은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석판과 연필을 찾아들고는 부지런히 사고가 일어난 모든 과정을 적기 시작하였다. 도마뱀만이 적을 것이 없어서 법정 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다.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앨리스가 대답했다. 뭐든 아무것도? 하고 왕이 끈질기게 물었다. 앨리스는 뭐든 아무것도요. 하고 말했다. 왕은 이제서야 석판을 제대로 들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흰토끼가 끼어들어 폐하의 말씀은 당연히 안 중요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흰토끼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잔뜩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왕은 황급히 당연히 안 중요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고 제대로 발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어떤 배심원은 석판에 중요하다고 적었고 어떤 배심원은 안 중요하다고 적었는데 앨리스는 옆에 서서 석판에 적힌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람?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때 왕은 무언가를 열심히 자신의 공책에 적고는 조용히! 하고 소리친 뒤 자신이 쓴 것을 읽었다.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한다. 모두가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난 키가 1마일이 되진 않아요. 하고 말했다. 돼. 하고 왕이 말했다. 여왕은 거의 2마일은 되어 보이는걸? 하고 덧붙였다. 앨리스는 어찌되었든 나는 안 가요. 그건 정당한 규칙도 아니잖아요. 방금 지어낸 거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왕이 그건 여기 적은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규칙이야. 하고 말하자 앨리스는 그러면 규칙 1이 되어야지요. 하고 말했다. 왕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평결하시오. 그러자 흰토끼가 아직 제출되어야 할 증거들이 남았습니다, 폐하. 하고는 재빨리 껑충 뛰어오르며
여기 방금 제출된 문서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왕이 뭐지? 하고 물었다. 흰토끼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옥된 죄수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겠지.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렇잖아. 하고 말했다.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 하고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흰토끼는 아무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겉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가 않아요. 하며 문서를 펼치고는 이건 편지가 아닙니다. 시가 적혀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 죄수의 필체인가요? 하고 다른 배심원이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흰토끼는 정말 괴상한 일이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배심원들은 모두 당황하였다. 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필체를 흉내내었겠지 하고 말했다. 배심원들 모두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폐하 하며 잭이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썼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요. 거기엔 서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장난을 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적었어야지. 그러자 박수가 쏟아졌는데 이 말은 왕이 그날 한 말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왕은 저것으로 유죄가 증명되었다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며 왜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다. 읽게 하고 왕이 명령했다. 흰토끼는 안경을 꺼내 끼고는 폐하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왕은 맨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읽으면 멈추게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흰토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읽었다. 그들은 네가 그녀에게 갔다 하고는 나에 대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지? 그녀는 내게 잘 대해주었지만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지. 그는 내가 가지 않았단 말을 그들에게 하였고 우린 그가 옳다는 걸 알지. 그녀가 그걸 밀어붙이면 넌 뭐가 되겠어?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는 그들에게 둘을 주었지. 넌 우리에게 셋 이상을 주었어. 그것들은 그로부터 내게 돌아갔지. 비록 그것들이 예전엔 내 것이었지만 나는 그녀든 이 일에 끼어들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그는 네가 그것들을 놓아줄 것이라 믿어. 바로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생각엔 네가 그녀가 이걸 싸기 전엔 그와 우리들 그리고 그것 사이에 낀 장애물이 된다고 여겼어. 그녀가 그것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걸 그가 알게 하지 마.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머지 모두로부터 지켜야 할 비밀이야. 너랑 나랑만 알아야 해. 왕은 이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군. 한 뒤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럼 이제 배심원은 그건 아무것도 해명해 줄 수 없어요.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그 사이 앨리스는 더욱 커져서 왕이 하는 말에 끼어드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6펜스를 줄게요. 이건 의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배심원들이 석판해 그녀는 의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적었지만 종이에 적힌 것을 해명하려는 배심원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하고 왕이 말하기 시작했다. 곤란에 빠진 세계를 구한 셈이지. 알겠지만 우린 아무것도 찾아내려 할 필요가 없게 되지. 하지만 난 아직 모르겠어. 왕은 종이를 무릎 위에 펼치고는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어쨌거나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지. 수영을 하지 못하지 않나?
할 줄 아나? 왕이 잭을 돌아보았다. 잭은 슬프게 머리를 가로저으며 제가 보아도 될까요? 하고 말했다. 잭의 몸은 카드로 되어 있으니 정말로 할 수 없었다. 좋아, 지금까지는. 하고 말하며 왕은 투덜거리면서 시가 적힌 종이를 뒤적였다. 우린 그가 옳다는 걸 알지. 라는 건 당연히 배심원을 말하는 거겠지. 난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는 그들에게 둘을 주었지. 왜지? 타르트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것이 틀림없어. 앨리스는 하지만 그 다음엔 그것들을 그로부터 내게 돌아갔지 라고 쓰여 있잖아요. 하고 말했다. 왜 아니겠어. 그랬지. 왕은 의기양양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타르트를 가리켰다. 이보다 명백할 수 없다. 그럼 다시. 그녀가 이걸 싸기 전엔. 여보, 이걸 싼 적이 결코 없지 않소? 내 생각엔. 하고 말하며 왕은 여왕을 보았다. 결코. 여왕은 딱 잘라 말하며 잉크통을 도마뱀에게 던졌다. 운 없는 작은 빌은 한 손가락을 펜인 것처럼 석판에 대고 끄적였지만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잉크로 바쁘게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잉크가 얼굴에 튀어서 다 쓸 쯤엔 광대 같은 몰골이 되었다. 그런 말로 당신을 쌀 수 없지. 하고 말하며 왕은 법정을 둘러보며 빙그레 웃었다.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왕이 우스개로 한 소리야 라고 화를 내며 말하자 모두 웃었다. 왕은 그날 한 20번쯤 반복했던 말을 다시 하였다. 배심원들은 이제 평결하시오. 아니지. 선고가 먼저고 평결은 나중이야. 하고 여왕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선고를 먼저 하겠다니. 앨리스가 외쳤다. 입 조심해. 하고 여왕은 시뻘개진 얼굴로 말했다. 앨리스가 안 해! 하고 외치자 여왕은 목을 쳐라! 하고 찢어지듯 날카롭게 소리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누가 그런 말에 신경 쓸까봐? 하고 대꾸했다. 이때 앨리스는 원래의 크기까지 커져 있었다. 너흰 그냥 카드 한 벌일 뿐이야. 그러자 카드들이 모두 일어서더니 공중으로 솟구쳐 앨리스에게로 떨어져 내렸다. 앨리스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떨쳐내려 하였다. 그 순간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 자기가 언니의 무릎을 베고 강둑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다.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에서 한두 개씩 떨어져 내린 나뭇잎을 부드럽게 치워주고 있었다. 언니는 앨리스야 일어나. 참 오래도 잔다. 하고 말했다. 나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꿈에서 겪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이 이상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니는 앨리스에게 입을 맞추며 정말 이상한 꿈이었네. 하지만 이젠 차를 마시러 가야 해. 늦었어. 하고 말했다. 앨리스는 참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달려갔다. 하지만 언니는 앨리스가 달려간 뒤로도 턱을 고이고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앨리스가 꾼 이상한 모험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언니가 꾼 꿈이다. 처음에 언니는 꼬마 앨리스에 대한 꿈을 꾸었다. 다시 한번 그 작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 꼭 잡고 밝게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앨리스가 하는 여러 가지 말투의 목소리를 들었고 머리를 흔들 때마다 자꾸 눈으로 들어가는 머리카락을 보았다. 그러자 앨리스의 꿈속에 나왔던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 주위를 에워싸 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긴 풀들이 부스럭거리는 것이 흰 토끼가 발 아래에서 바삐 달리는 것 같았고 겁먹은 쥐가 쌩 하고 지나쳐 굴 속으로 숨었다. 3월 토끼와 친구들이
끝나지 않는 다과회를 하며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운 없는 손님들을 향해 목을 쳐 처형하라고 호통치는 여왕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돼지아기는 또다시 공작 부인의 무릎 위에서 재채기를 하고 그 주위로 접시며 그릇이 와장창 깨져나갔다. 그리폰은 또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도마뱀은 또다시 석판 위에 연필을 끄적여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제압당한 기니피그는 또다시 묶이고 멀리서 가련한 모조거북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녀는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다고 상상하였다. 눈을 뜨면 다시 지루한 현실로 돌아오겠지만 주위엔 풀들이 부스럭거리고 웅덩이 옆 갈대들이 흔들거릴 뿐이었다. 양들이 방울을 딸랑거리는 소리는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바뀌고 양치기 소년의 외침은 여왕의 호통으로 바뀌었다. 근처 목장에서 나는 시끌시끌한 소리는 언니는 알고 있었다. 아기의 재채기 소리와 그리폰의 외침으로 바뀌고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소 울음소리는 모조거북이 훌쩍이는 소리가 되었다. 끝으로 언니는 어린 동생이 자라나 성숙한 여인이 되더라도 어린 날에 이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기를 그리며 다른 아이들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던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가 각자에게 오래된 이상한 나라의 꿈이 되고 작은 일에 울고 웃던 감성과 이 행복한 여름날들을 기억하기를 빌었다.